연애소설 한 편 한번 읽어주마. 남편의 환갑 생일상이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그 자리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지요. 식탁 한가운데에는 잘 구운 갈비찜 대신 낯익은 가죽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 사람이 제게 선물했던 일기장이었지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와 아이들, 그리고 허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건축물에 생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균열을 바라보는 설계자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사랑의 미러들이 제 삶을 끝장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제 정원에 다른 계절이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바쳐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품이었지요. 경기도 외곽의 이 집은 남편의 역작이자 저의 모든 것이 담긴 감옥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사계절이 액자처럼 걸렸고 아침 햇살이 몇 시에 어디를 비추는지까지 정확히 계산된 공간이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이 집을, 그리고 이 집의 안주인인 제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이 사는 따뜻한 집이라기보다는 언제든 손님이 닥쳐도 좋을 완벽하게 세팅된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모든 물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놓여 있었고 그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저의 조용한 발소리와 냉장고의 낮은 소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강태준 교수의 아내로 기억했고 다 자라 가정을 꾸린 아이들에게는 그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사랑은 최고급 대리석과 단단한 벽돌로 지어졌을 뿐, 단 한 번도 제 마음의 서늘한 외풍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값비싼 옷과 좋은 차를 안겨주었지만 제 영혼이 어떤 색부터 천천히 빛을 잃어가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 한 올이 흐트러진 것보다 거실 액자가 1mm 비뚤어진 것을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는 거대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을 유령처럼 떠다녔지요. 정원을 가꾸고 집안을 쓸고 닦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완벽한 일과 속에서 저는 점차 지워져 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뛰었는지, 사소한 일로 소리내어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여자가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텅 빈 눈동자 속에는 제가 평생 외면해온 거대한 공허가 있었지요. 그 공허함이야말로 제 삶의 가장 선명한 민낯이었습니다. 남편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바로 그 공허함 때문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캔버스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집 오기 전 화가가 꿈이었던 20살의 차수연이 남긴 흔적이었지요.
유화 물감이 꾸덕하게 굳어버린 붓을 손에 쥐어 보았지만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꿈꾸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제 완벽했던 세상의 한쪽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균열이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지진의 전조였음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 서 있었지요.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남편처럼 딱딱한 표정이 아닌 비에 젖은 정원을 걱정하는 듯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제 회색빛 정원에 아주 이질적인 색을 가진 낯선 씨앗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온 것처럼 그는 그렇게 제 세상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남편을 만나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협력자라고 했지요. 남편과 그는 서재에서 몇 시간이고 두꺼운 도면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차를 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에서 그와 저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온 찻잔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일에만 몰두했고 그는 그런 남편의 열정을 존중하는 듯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그는 늘 남편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 세계의 배경 같은 존재였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들어와 차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흙물이 든 손을 급하게 씻었지만 손톱 밑에 낀 거뭇한 흙먼지까지는 미처 빼내지 못했지요. 찻잔을 그의 앞에 놓는 순간 그가 제 손을 보았습니다. 늘 도면과 서류에만 고정되어 있던 남편과 달리 그의 시선은 제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지요. 사모님, 손이 많이 상하셨네요. 이 아름다운 정원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군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제 거칠어진 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아내의, 엄마의 노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당연함 속에 숨겨진 제 시간을, 제 노고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그의 말을 듣고서야 무심하게 말했지요. 그러게 일하는 사람 쓰자고 했잖아. 그 차가운 현실의 언어 앞에서 그가 건넨 따뜻한 문장은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을 거는 사람이었고 제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짧은 순간에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정원의 꽃 이름을 물었고 제가 끓인 대추차의 맛을 칭찬했으며 거실에 걸린 풍경화가 누구의 작품인지 물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늘 건조한 사실의 나열, 즉 오늘의 할 일과 내일의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었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잊고 있던 감정의 결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물어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늦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던 날, 그와 저 단둘이 거실에서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요. 그때 그가 창구 앞에 놓인 낡은 캔버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거 혹시 수연 씨 그림 아닙니까? 대학 시절에 모두가 감탄했었는데, 특히 빛을 담아내는 솜씨가 대단했잖아요. 수연 씨, 그 이름이 제 심장을 낯설게 두드렸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봉인해버린 제 이름, 그리고 제 꿈을 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캔버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있던 제 옛 그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이 재능을 이렇게 썩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꿈을 그저 젊은 날의 치기쯤으로 여겼지만 그는 제 재능을 아깝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화가 차수연으로 기억하고 또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제 낡은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색도 없던 제 회색 정원에 그가 던진 말 한마디가 작은 색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굳어버린 물감 뚜껑을 열어보려 애썼습니다. 그의 다음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는 날이면 저는 저도 모르게 옷장을 열어 조금 더 화사한 색의 옷을 골랐고 마른 입술에 옅게나마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감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동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 잊었던 나를 되찾고 싶다는 희미한 기대. 그것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거부할 수 없는 속도로 제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박성재 씨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이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흑백 사진 같던 제 일상에 그가 오는 시간만큼은 옅게나마 색이 입혀지는 듯 했지요. 우리는 정원 한쪽의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흙 만지는 것을 질색했지만 그는 기꺼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쪼그려 앉아 돌을 골라내고 흙을 다독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스칠 때마다 제 안의 마른 우물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요. 그는 제게 희귀한 허브 씨앗을 가져다 주며 이 꽃이 피면 향기가 아주 좋을 거라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 황량한 정원에 심어놓은 하나의 약속이자 비밀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빴고 집은 그에게 안락한 휴식처일 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감정의 기류까지 살필 여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관심이 전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아슬아슬한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대담해졌지요. 남편이 없는 오후 우리는 텃밭을 가꾼다는 핑계로 집안에서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젊은 시절의 그림들을 모두 꺼내어 보았고
그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그림에 대해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그림 속에서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발견해 주었고, 저는 그의 눈을 통해 잊었던 제 모습을 다시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그렇게 평온한 어느 날 예고 없이 싹을 틔웠습니다. 그날도 그와 함께 텃밭에서 허브 모종을 옮겨 심고 있었지요. 오후에 햇살이 따사로웠고 흙냄새와 그의 낮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흙 묻은 장갑을 낀 채 이마에 땀을 닦으려 하자 그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손수건으로 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회의가 취소되었다며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제가 처음 보는 종류의 낯선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구도의 건축물에 설계도에 없던 이질적인 구조물이 끼어든 것을 발견한 설계자의 차가운 눈빛 같았지요. 제 땀을 닦아주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어색하게 멈췄고 공기 중에 떠다니던 우리의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우리에게 다가와 텃밭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제게 아닌 그에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 우리 집 정원사가 될 셈인가? 너무 자주 오시는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지만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남편이었지요.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제게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즐거워 보여. 좋은 일이라도 있나?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텃밭 가꾸는 재미가 쏠쏠해서요. 남편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박 사장하고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가? 내가 모르는 당신 이야기도 있는 모양이지? 그것은 명백한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위로해 준 것뿐이라고, 당신 친구 아니냐고 둘러댔지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남편이 눈치챘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침대에서, 남편은 서재에서 각자의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밤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제 삶에 처음으로 비밀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비밀의 공범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위태로운 벼랑 끝으로 내모는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우리 관계를 위축시키는 대신 오히려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집이라는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서의 만남은 위험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추천하는 한적한 갤러리나 인적이 드문 수목원을 함께 산책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게 잊고 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앞에서 조용히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그의 낮은 목소리, 낙엽 쌓인 길을 걸으며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는 그의 배려. 그 모든 것이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다정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세상을 막아줄 단단한 벽을 선물했지만 그는 제게 벽 너머의 세상을 함께 걸어줄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책감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명의 여자로 존중받고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저는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그의 연락을 기다렸고 그와의 만남이 있는 날이면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의 의심 어린 시선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동창 모임, 백화점 쇼핑, 봉사활동 같은 온갖 핑계들이 제 알리바이가 되어 주었지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지만 그 긴장감마저도 무채색이던 제 삶에 위험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평일 오후였습니다. 갤러리를 둘러보고 나오니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지요. 그는 잠시 비를 피하자며 근교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의 공간, 그곳은 남편의 서재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스케치와 도면들이 자유롭게 널려 있었고 한쪽에는 그가 취미로 한다는 목공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그의 채취와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한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차 안에서 남편의 집이 멀리 보이는 한적한 길가에서 멈췄던 그날의 감정이 거센 파도처럼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게 닿았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30년간 닫혀있던 제 모든 감각의 문이 한꺼번에 열리는 듯한 기이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 뒤에는 곧바로 깊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따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인 고요한 집안의 공기가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구두, 아이들의 사진, 제가 고른 소파,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평화로운 세계를 제 손으로 더럽혔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동시에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다정해졌고 저에 대한 소유욕을 은근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왜 혼자 두는지 태준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와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의 달콤한 말들은 저를 위로하는 동시에 제 안에 남편에 대한 원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의 다정함 뒤에 숨겨진 서늘한 무언가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가 남편의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집요하게 묻거나 남편의 약점을 은근히 헐뜯을 때 저는 잠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관심이 온전히 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제 남편 그의 오랜 친구이자 경쟁자인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를 향한 연민과 친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는 비틀린 승리감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 위험한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싶었지만 어쩌면 이것은 거대한 배신극의 일부일 뿐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불안한 예감을 무시하며 더 깊은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자며 들떠 있었고 저는 그 중심에서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초대할 손님 명단을 정리하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는 그 모든 과정이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이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제 삶은 두 개의 극단적인 감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주를 타고 있었지요. 그 사람 박성재 씨와의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하고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가죽 수첩을 선물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표지에 제 이니셜까지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여기에 떠오르는 영감들을 기록해봐.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무엇이든. 이건 오직 당신만의 공간이야. 저는 그 수첩에 차마 캔버스에 옮기지 못할 제 마음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 처음으로 설렜던 순간, 그의 손길이 닿았을 때의 떨림, 그리고 남편을 속여야 하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제 자신에 대한 혼란까지. 그 수첩은 저의 가장 은밀한 고해성사 장소이자 우리의 위험한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기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파국은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생일 파티 준비로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피곤이 쌓여있던 날이었습니다. 그와 잠시 차 안에서 만남을 갖고 헤어진 후 저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늘 핸드백에 넣어 다니던 그 수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어제 그를 만났던 차 안, 함께 들렀던 카페, 집으로 오는 길, 모든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지만 그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온 집안을 미친 사람처럼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제 이성과 감정을 모두 담아놓은 분신과도 같은 그것이 남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은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불안감에 질식할 것 같던 바로 그때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씻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신문을 읽는 그의 눈은 글자가 아닌 허공을 향해 있었고 집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저녁 식사를 차렸지만 손이 떨려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이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신 차 정비소에 맡겼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시내에서 당신 차와 똑같은 차를 봤어. 운전석에는 당신이, 그리고 조수석에는 박 사장이 앉아 있더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잘못 보셨겠죠? 저는 오늘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남편은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재에서 나온 그의 손에는 제가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제 차에서 흘린 것을 그가 발견한 것이겠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 한가운데에 그것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모두 멎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수첩은 더 이상 저의 비밀스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손으로 직접 쓴 제 죄악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증거물이 되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텅 빈 의자에 앉아 제가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환갑 생일상이었습니다. 며칠간 공들여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졌고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입가에 걸친 채 완벽한 안주인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제 일기장을 발견한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자상한 아버지인 척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이나 폭언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베었습니다. 저는 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터뜨릴지 몰라 매 순간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고 케이크에 촛불을 끈 순간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남편은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평온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오늘 이렇게 다들 모여주니 정말 기쁘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한 건축가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온 것 같다.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폭풍 전의 고요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재판관의 시선이었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내 아내, 차수연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에는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식탁 한가운데에 그 수첩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듯.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모르는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글재주가 아주 뛰어나더구나. 여기 내 아내가 쓴 아주 감동적인 연애소설이 한 편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한번 읽어주마.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놀란 표정, 며느리의 당황한 얼굴, 딸의 눈에 차오르는 눈물.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제 일기장의 가장 내밀하고 치욕적인 부분, 그 사람과의 첫 만남부터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부분을 골라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완벽한 경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 인간으로서 철저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제 옷을 한 겹 한 겹 벗겨내어 가장 수치스러운 맨몸을 자식들 앞에 전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지요. 제 입술은 바싹 마른 채 굳어버렸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쓴 사랑의 미러들이 제 삶을 능지처참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수첩을 덮었을 때 식탁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충격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고 딸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어머니라는 이름, 아내라는 자리가 그 잔인한 낭독의 시간 동안 산산조각 나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오늘의 특별 손님이 오셨군. 현관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박성재 씨가 와인 병을 든 채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를 파티에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한자리에서 처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식탁에 얼어붙은 분위기와 남편의 손에 들린 제 일기장을 보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그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어서 오게. 자네 덕분에 아주 즐거운 생일 파티가 되었어. 내 아내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가장 완벽한 세계를 훼손한 저와 그의 자존심을 짓밟은 친구를 향한 한 남자의 가장 차갑고 잔혹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복수극의 무대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생일 파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은 남편의 잔인한 낭독과 하얗게 질린 박성재 씨의 얼굴, 그리고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제 아이들의 눈빛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집안에는 남편과 저 단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만이 그날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었지요. 남편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격한 감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돌처럼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습니다. 변명이라도 용서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요. 저는 그의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모에 씌었던 것 같아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단어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에 대한 배신감, 저에 대한 인간적인 모멸감, 그리고 더 이상은 어떤 감정도 섞고 싶지 않다는 완전한 단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역겨운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자 그가 사준 옷들과 제 돈으로 산 옷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지요.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몇 가지 옷가지를 작은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결혼사진, 아이들의 성장 앨범, 제가 아끼던 찻잔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 중 진정한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듯 했어요. 그때 마지막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재 씨,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더 이어진 후에야 그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날이 서고 경계심 가득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저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저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다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연 씨, 미안하게 됐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강 교수가 보통 성격이 아니니 일단은 몸을 피하는 게 좋겠소. 나까지 엮여서 좋을 거 없잖소. 그는 저를 수연 씨가 아닌 수연 씨라고 불렀고 우리 사이의 일을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이 복잡한 상황에서 발을 빼려는 비겁한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지요. 당분간은 연락하지 맙시다. 괜한 오해 사기 싫으니. 그리고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이라 믿었던 사랑은 한낱 욕망과 기만이었고, 저를 이해해 준다던 그의 다정함은 친구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연인도 자식도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정도 모두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저는 이 세상에 완벽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텅 빈 여행 가방을 들고 제가 한때 우리 집이라 불렀던 그곳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아 창문을 열면 옆 건물의 낡고 더러운 회색 시멘트 벽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갖고 온 계절마다 다른 색의 꽃이 피어나던 그 아름다운 정원은 이제 없습니다. 남편의 묵직한 서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던 거실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던 제 침실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곰팡내와 싸구려 방향제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 그리고 저의 고독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낮에는 죽은 듯이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유령처럼 동네를 떠돌았습니다. 행여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워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부러워하고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가장 큰 공포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저를 여자로 봐주던 그 남자도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힌 존재, 이름 없는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때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면 저는 몰래 옛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곳을 가꾸는 것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불 켜진 거실 창문 너머로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들은 예전처럼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세계는 저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정작 없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존재는 바로 저 하나였다는 잔인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여행 가방 속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몇 벌과 낡은 세면도구뿐이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손에 잡힌 것은 그 사람이 선물했던 바로 그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남편이 증거물로 썼던 그것을 저는 왜 무의식 중에 챙겨 나왔을까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 들뜬 감정과 어리석은 욕망이 담긴 문장들이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그가 제게 수첩을 선물하며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오직 당신만의 공간이야.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와의 관계나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닌 오직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20살의 차수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던 23살의 차수연,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며 행복을 느꼈던 30살의 차수연, 그리고 거울 속에서 낯선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했던 59의 차수연까지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수록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해방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던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저 텅 빈 마음을 잠시 채워줄 신기루였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사랑이 한낱 욕망과 기만으로 포장된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남편의 완벽한 정원도 박성재의 달콤한 유혹도 모두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가꿔야 했던 것은 제 마음속의 황량한 정원이었습니다. 창문 밖 회색 시멘트 벽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저는 오롯이 저 자신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폐허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차수연이라는 이름 석자로 다시 서야 하는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처참한 결말의 전부이자 어쩌면 아주 뒤늦게 시작된 제 진짜 인생의 첫 장일지도 모릅니다.